네, 결국 2월 첫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건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캐나다도 멕시코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현재 중국도 반격과 보복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곧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시작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 과연 우리나라,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1인당 GDP라고 하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 경제가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쾌거입니다. 추정치로요. 추정치기는 네. 합니다만 네. 일단 2024년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6,000불을 조금 넘기는 수준에서 지금 추정치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33,000불이 조금 안 되는 32,800불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33,000불을 살짝 넘겨서 33,200불에서 300불 정도로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36,000불을 넘겼으니까 일본보다도 높고 대만보다도 높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격차가 사실상 굉장히 조금 벌어졌다. 네. 한 10% 정도 지금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격차도 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은 것이 2016년도에 이제 최초로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3만 7천 불을 넘겼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조금 줄어들다가 작년에 드디어 이제 3만 6천 불을 넘기는 이런 쾌거를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꾸준하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뭐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우리는 여러 경제 주체들, 가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합심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볼 수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인당 GDP 37,400달러를 다시 돌파를 하면서 대만, 일본을 모두 제쳤는데요. 박사님, 실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내수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일단 역시 기본적으로 수출이 수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36,000불이라는 것은 명목상의 GDP입니다. 네. 실질 GDP 개념은 아니고요. 명목상의 GDP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출이 증가를 했느냐. 그리고 사실 물가 상승도 일정 부분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목치니까. 명목치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 아무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어도 물가 상승률이 3%만 돼도 명목상의 GDP는 3%가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인구 증가율이 우리가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네. 인구 증가율은 분모에 들어가는 요소인데 인구 증가율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분자에 해당되는 명목상의 GDP는 커지고 있는데 인구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인당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위주로 한 우리 K경제 수출이 역시 이번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줬다. 이 핵심 요인을 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끌거나 협상을 할 것 같았는데 바로 일단 행정명령에 서명은 했거든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지난번 이제 콜롬비아는 좀 예외로 하고서라도요. 첫 번째 이 탑 티어가 됐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내용 좀 먼저 정리해 보고 가죠. 네, 일단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걸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네.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그렇죠. 이루어져 있는 국가거든요. USMCA. 예, USMCA라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은 사실상 무관세로 그동안 네. 수입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캐나다와 그 멕시코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5%, 물론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원유와 네. 가스에 대해서는 10%만 부과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10%가 부과되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15%에서 30%까지 업종별로, 맞습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차등화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0%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25%에서 40%의 관세가 부과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이제 그 분들이 아니 캐나다와 멕시코는 전통적인 우방 국가다. 네. 미국의 우방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화했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유무역 협정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을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도 여전히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우회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우선적으로 우회로를 차단함으로써 관세 부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박사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그 이후로 트럼프 본인은 펜타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게 다 마약 때문이다, 펜타닐 때문이다. 어떤 경로 때문에 이게 펜타닐과 관세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주된 경로를 살펴보면 네.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펜타닐이 유입되는 경로가 가장 많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펜타닐이 미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물론 만들고? 중국에서 제조가 된 이후에 네. 이것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유입된다라는 이제 이런 명분을 지금 네.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에 불과하다라는 네.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사실 펜타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싶으면 관련된 산업 또는 관련된 경로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그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도들, 제도적 시도들을 네.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국과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에 멕시코. 대해서 네. 공통적으로 관세를 부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펜타닐이 미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대응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명분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약한 명분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명분으로서 펜타닐을 끌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펜타닐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 못하면 뭐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고 생각도 마약 드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를 동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단과 처방이 처방이. 조금 따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관세 부과라는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수단에 대해서 일정 부분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명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명령 서명한 지 한 5시간, 6시간 후부터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요. 멕시코, 중국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반발 좀 뭐 악감정도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네네. 사회적인 문제로 좀 커질 것도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도 캐나다, 멕시코, 중국 모두 미국에 대한 보복 이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분도 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중국이 가장 온순해요. 네네. 약간 조금 의외의 반응, 한데 의외의 반응이라고 왜 볼 수가 그래요? 또 있습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뭐 히토리 보복 같은 건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적인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은행의 부채 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고요. 따라서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도 사실상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성장의 견인차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하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대단히 보복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좌시하지 했어요. 않겠다라는 조항 자체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있는 거죠. 조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보복 관세 같은 방법을 썼을 때 미국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대미 무역 수지 흑자에 상당히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네. 중국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지금 언어를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네. 관세가 부과됐을 때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즉각 보복 관세가 아니라 굉장히 언어에 지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현재의 중국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가급적이면 미국의 심기를 그렇게 크게 거스르지 않는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뭐 이런 전략적 접근이 아닌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중국의 대응, 중국의 보복은 아직은 좀 온순한 편입니다. 네네. WTO에 제소하겠다. 히토류는 아직 언급도 안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은 지금 같은 동맹국이잖아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뭐 정치권, 국민 모두 아주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과잉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좀 볼게요. 캐나다, 멕시코 어떤 보복들 펼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대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이제 이런 이제 보복 관세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25%의 관세 부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 있어서 미국은 최대 무역 상대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라는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캐나다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격앙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25%의 관세로 실질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현실성은 약간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멕시코는 이미 관세 부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들을 가동시키겠다. 이런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보복 관세를 우리도 부과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멕시코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 비해서 오히려 더 큰 대미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그런 이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황 박사님께서 실제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렇게 강하게 강대강으로 나올지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부분들 하나 체크 포인트로 두시고요. 또 콜롬비아 사례도 있지만은 아직 하루가 남아 있거든요. 오늘 밤 내일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통화를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의 요 관세 마지막까지도 한번 우리가 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 다음 타자죠. 아마 다음은 유럽연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아마 일본, 우리나라 쪽으로 아시아 국가로 오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행태들을 보면은 25% 관세를 매기지만 또 원유 부분 캐나다 에너지에는 10%를 매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에요. 어떤 큰 신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 그러니까, 예. 자국의 예. 이익이 되는 방향.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대적으로 저율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아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 관세 대상국이 될 가능성은 EU라고 네. 봐야 되겠죠. 본인이 그리고, 말했어요. 네, 네. 그리고 EU에 대해서는 25%가 될지 또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세 부과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EU에 대한 관세 부과가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동남아권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베트남도 있죠. 베트남과 네. 같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주요 미국에 대한 수출국들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현재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미 생산 기지를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는 대기업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전 그리고 자동차 관련 그런 대기업들이 이미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을 해서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이제 네. 상황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캐나다의 그 풍부한 그런 이제 원자재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 생산 공장을 이미 건설해서 거기서 생산 활동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가 부과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 있어서 또는 환율에 있어서 네. 그 영향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한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보편 관세가 예를 들어 뭐 10%가 됐든 15%가 됐든 다시 공식화가 된다면 2차 충격이 우리나라 증시와 전반적인 경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떠한 이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국의 실리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가장 중점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게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반면에 반도체랑 자동차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이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해낼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자동차만큼의 그런 강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낮은 것이 아니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2차 전지가 좀 문제인 게 공장을 한 반 정도 지었잖아요. 캐나다에다가. 이걸 더 지어야 될지 아니면은 이걸 멈춰야 될지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이걸 트럼프가 왜냐면 뺄지 후퇴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어지고 있는 공장은 지어야 공장들에 돼요?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트럼프는 지금 현재 마지막 집권인 거잖아요. 예. 4년 후에 또다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의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반대로 관세가 미국 시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와서 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는 문제는 조금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관세의 그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기술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식 시장은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포스코 퓨처미라든가 앞서 언급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들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자, 우리 황 박사께서는 일단은 가야 된다. 이건 좀 멈출 수는 것도 그게 더 오히려 불확실성이다. 이런 네네, 얘기도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저희가 섹터별로 보면 지금 자동차, 오늘 2차 전지 이쪽이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보면 마지막은 또 반도체가 있고요. 젠슨화가 독대하면서 또 수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철강, 알루미늄 여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K경제와 자동차 이상으로 더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좀 걱정이 큰 건 또 사실이잖아요.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해 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 말해서 전통적인 굴뚝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굴뚝 산업에 있어서는 낮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금 떨어진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다.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여전히 조금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전통적인 굴뚝 산업 같은 경우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조금 비관적인 지금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지금 그 수출에 대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 대미 수출이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도 또 관세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또 키운다. 이게 돌아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래저래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기업들 또 면담도 하면서 해법들 찾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워낙 그 협상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풀어가니까 우리도 어떤 특징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와 기업들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 짜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2024년에 우리나라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미국 현지 생산이 적극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에서 고용 창출과 여러 가지 그런 분야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협상에 있어서 조금 그 협상 카드로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알고는 있겠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려는 노력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도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 활동을 우리가 증가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이다라는 점 그리고 대중국 사실 이런 모든 관세 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타겟은 중국이죠. 중국일 네, 수밖에 네, 없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이제 동맹국들, 아시아권에 있는 동맹국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잘 부각시킨다면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현지로 좀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인력 파견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네. 미국은 로비 활동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한 네.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와 긴밀하게 이러한 로비 활동 채널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신속 대응, 총력전, 총력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